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정비사 비행기 면장 세 번째 모의고사의 세 번째 과목인 발동기 과목에 대해서 문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항공기 제트 엔진의 메인 퓨엘 펌프 개통 내에서 오버프레셔를 방지하는 밸브. 간단한 문제죠. 과합이 됐을 때 그 과합을 방지하는 밸브는 바로 릴리프 밸브죠. 릴리프 밸브는 실제로 개통에서 고압의 유체가 흐르게 되면 그 높은 압력의 힘으로 밸브 스프링을 밀어내서 리턴시키죠. 이런 원리로 개통을 보호하는 그런 밸브죠. 제트 엔진의 EGT 인디게이터에 사용되는 재질. 이런 문제 유형도 상당히 잘 나오죠. EGT 인디게이터로는 열전상, 서머커플이 많이 쓰인다 그랬는데 그 금속 조합으로는 철 콘스탄탄, 그리고 구리 콘스탄탄, 크로멜 알루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엔진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재질은 바로 크로멜 알루멜이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1400도씨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질이 많이 쓰인다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은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비행기 왕복 엔진 마운트 볼트를 너무 꽉 조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만약에 그 마운트 부분의 볼트를 너무 오버토크하거나 세게 조이면 그 부분이 손상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진동이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4번이죠. 마운트 구조물의 엔진 진동이 기체로 전달돼서 엔진 마운트부가 손상될 수 있다. 여기도 나오죠. 보통 이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피로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힘이 기체에 전할 정도로 강해선 안 된다 나와있죠. 그만큼 오버토크를 하지 말라는 소리죠. 가솔린 왕복 엔진의 기본이 되는 사이클. 간단한 문제죠. 가솔린 왕복 엔진의 기본이 되는 사이클은 바로 오토사이클이죠. 연력학 사이클. 오토사이클 PV 선도를 한번 보시면은 1, 2, 3, 4로 네 가지로 분류되고 1번에서 2번은 단열 압축에 해당되죠. 그리고 2번과 3번은 정적 가열 또는 정적 연소라 불리죠.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연소되는 그 과정. 그리고 단열 팽창 3번에서 4번은 팽창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4번에서 1번은 정적 방열 배기 되는 부분이죠. 이쪽이. 이에 따라서 원사이클이 이루어지죠. 오토사이클은 독일의 왕복 엔진 연력학 사이클을 발견한 아우구스트 오토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토사이클이라 불리죠. 그리고 오토사이클은 간단하게 이 과정에 대해서도 순서가 시험 문제로 출제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프로펠러에서 균열이나 결함 발생 시 전문 오버홀 이외에는 수리가 안 되는 곳. 바로 4번이죠. 프로펠러 생크. 그림을 한번 보시면 프로펠러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부분은 허브, 그리고 이 뿌리 부분은 블레이드 생크, 그리고 블레이드가 쭉 있고 그 끝을 블레이드 팁이라 불리죠. 그런데 이때 이 블레이드 뿌리 부분이 균열이 가게 되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면 회전함에 있어서 동적 불평형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심한 진동이 유발하고 혹은 여기 발생된 균열이 더욱더 진행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전문 오버홀 공장 샵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수리하거나 블레이드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비행을 안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깃뿌리 부분은 평형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다시 전문 오버홀 공장으로 돌려보내 작업을 수행한다 나와있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항공기가 지상이나 비행 중 자력으로 회전하는 최소 출력 상태. 이 문제 유형도 상당히 잘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인데 해당되는 답안은 1번이죠. 아이들 레이팅, 다른 말로 아이들 RPM이라 불리죠. 보통은 가스터빈 엔진은 외부 동력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시동이 걸리는데 그 시동 걸리고 나서도 일정 RPM 이상 도달되게 되면 엔진이 최소한의 자력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그 출력 상태가 돼요. 그때의 상태를 바로 완속 전격, 아이들 레이팅 또는 아이들 RPM이라 불리죠. 정의로는 이렇게 나와있죠. 지상 또는 비행 상태에서 기관에 정해진 운전 가능한 최소 출력 상태. 예시로 들어보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고속 주행을 할 때 고속도로에서 악셀을 더 이상 밟지 않아도 차가 최소한의 그 속도는 유지되게끔 자립으로 회전하는 속도가 있죠. 마찬가지죠. 비행기 엔진도 똑같아요. 그런 최소 출력 상태를 바로 아이들 레이팅, 아이들 RPM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 왕복 엔진에서 점화 플러그 전극이 과열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 플러그 전극이 과열되면 2번이죠. 조기 점화가 발생되죠. 왼쪽 사진부터 한번 보시면 왕복 엔진은 하나의 실린더당 2개씩 점화 플러그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의 플러그가 고장나도 나머지 플러그로 기능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있고, 또는 이 해설과 같이 디토네이션과 같은 비정상 연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개씩 장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디토네이션이 어떤 현상이냐면, 왕복 엔진 실린더 내부에 형성된 그 연소가스가 골고루 점화가 됨에 따라서 잘 폭발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이 끝부분에 미연소 영역이 남게 됨에 따라서 그 가스가 오랫동안 여기 남게 되면 실린더에 축적되어 있던 그 온도에 따라서 자연 발화가 발생이 돼요. 이 남아있던 미연소 영역이. 그에 따라서 충격파가 발생이 되는데, 그 충격파를 바로 노킹이라 하죠. 마치 노크 하듯이 그런 노크음이 들린다 그래서 노킹이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실린더가 지속적으로 그 현상에 노출되면 내부 온도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과열돼요. 그리고 심한 진동이 발생되죠. 그에 따라서 점화 플러그 전극 끝에가 이렇게 검게 그을려지고 이쪽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과열되는데, 그런 현상에 노출되게 되면 정상 점화 시기보다도 더 앞서서 미리 점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엔진 출력의 손실을 크게 유발하게 돼요. 그에 따라서 엔진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이 개념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연소실에 요구되는 조건으로 틀린 것. 4번이 틀렸죠. 연소 부하율이 적으면은 연소실에서 연소가 일어났을 때 그 발열량이 상당히 낮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불이 잘 안 붙게 되겠죠. 그리고 연소 효율 또한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연소실 필요 조건은 지금 이 해설 박스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왕복 엔진 윤활 계통에서 드라이 썸프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윤활 계통은 크게 분류하면 웻 타입과 드라이 썸프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오일 탱크가 별도로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따라서 드라이 썸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오일 탱크가 별도로 있는 방식이죠. 해당되는 답안은 3번이죠. 3번의 답안은 웻 해당되죠. 그림도 한번 보시면은 왼쪽 그림부터 이 방식이 바로 웻예요. 현재 웻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지금 기어박스 케이스가 있죠. 이 기어박스 케이스에 여러 펌프들이 장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마운트들이 있는데, 그 내부에 수많은 기어들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 자체를 전부 탱크로 쓰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드라이 썸프처럼 별도의 오일 탱크가 없어요, 이 방식은. 그래서 현재 쓰이지도 않죠, 많이. 그런데 우측의 이 그림은 현대 항공기에서 많이 쓰이는 드라이 썸프 타입이고, 그 중에서도 보잉 737 항공기 기종의 CFM567B 엔진의 계통도인데, 여기서 드라이 썸프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일 탱크가 별도로 팬 케이스에 장착되어 있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오일이 여기 루브리케이션 유닛이 있죠. 이 유닛을 통해서 여기 안에 채워져 있는 오일이 가압돼서 엔진에 해당되는 각 베어링부에 윤활을 해줘요. 오일이 분사돼서. 그리고 분사돼서 윤활을 마친 그 오일은 다시 모여서 스캡엔지 리턴하는 거죠. 리턴할 때도 루브리케이션 유닛을 거쳐서 압력을 가해서 필터를 한번 거친 뒤에 열교환을 하고, 왜냐하면 이 장치가 없게 되면 여기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 베어링을 윤활을 했기 때문에 윤활유가 뜨거운 상태겠죠. 그에 따라서 뜨거운 윤활유가 다시 탱크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상태를 다시 그대로 썼을 때 윤활과 냉각 역할을 못하죠. 여기서 메인 엔진 샤프트에서 지금 베어링이 빠르게 돌고 있는 건데, 따라서 냉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탱크로 돌아가는 이렇게 순환 방식이에요. 드라이 썸프 타입. 현대항공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왕복기간 항공기 시동시 준비사항으로 아닌 것. 이 문제 유형도 상당히 잘 나오죠. 해당되는 답안은 1번이죠. 시동 확인을 위해 지상 점검원을 항공기 후방에 배치시키면 안 되죠. 후류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업 안전사항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기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펠러의 기하학적 피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지금 보기를 하나씩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효 피치보다 크다, 맞죠? 맞는 말이고, 공기 중에서 프로펠러가 1회전 할 때 실제로 전진하는 거리가 아니죠. 2번과 같은 보기는 유효 피치에 해당이 되고, 기하학적 피치는 프로펠러가 1회전했을 때 이론적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나타내요. 따라서
유효 피치보다 더 많이 전진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 피치를 갖게 하려면 블레이드 팁으로 갈수록 블레이드 앵글이 작아져야 한다. 기각이 작아져야 된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게 되면 그 회전하면서 발생된 그 선 속도가 있죠. 선 속도, 원을 띄고 있는 이 속도, 그리고 뿌리 부분과 블레이드 팁 부분의 선 속도가 서로 달라요. 뿌리 부분은 선 속도가 작죠. 그에 따라서 속도가 작은 만큼 기각을 더 높여서 높은 받음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블레이드 팁 같은 경우에는 선 속도가 높다 보니까 뿌리 부분이 금방 실속에 도달하게 돼요. 그에 따라서 그 기각을 낮춰서 그 실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각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블레이드 기각이 일정하다면 기하적 피치는 블레이드 팁으로 갈수록 커져 블레이드는 심한 굽힘 능력을 받게 된다. 맞는 말이죠. 블레이드 팁 쪽이 회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기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각이 커짐에 따라서 받음각이 점점 커지니까 결국에 실속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응력도 많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레이드 팁 부분은 기각을 작아지게 만들어주죠.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유효 피치예요. 유효 피치. 유효 피치는 프로펠러가 1회전했을 때 실제로 전진하는 그 거리를 나타내고, 기하학적 피치는 지금 유효 피치보다 더 크죠. 이론상으로는 얼마만큼 더 전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따라서 기하학적 피치와 유효 피치의 차이, 그것을 바로 프로펠러 슬립이라 하죠. 그 옆에도 한번 그림을 보시면 프로펠러 피치 또는 블레이드 앵글이라 나와 있는데, 블레이드 앵글이 기각이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지금 이 부분이 해외 서적과 국내 서적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해외 서적은 지금 피치 또는 기각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국내 서적은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왜 그런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아마 해석 오류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일단 해외 원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회전면이 나와 있죠. 회전면. 이 회전면은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그 면을 말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펠러가 회전했을 때 전진 속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블레이드는 에어포일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에어포일에 시위선이 있어요. 시위선. 그래서 회전면과 시위선이 이루는 그 각도가 피치 또는 기각이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 둘의 차이도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기관에서 기어 구동형 센트리퓨걸 슈퍼차저 디퓨저의 목적은, 여기 지금 원심식 과급기의 디퓨저의 목적을 물어보고 있는데, 디퓨저의 목적, 바로 유입 공기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압력을 증가시키죠. 따라서 2번이죠. 그림을 보시면 원심식 압축기는 임펠러, 디퓨저, 매니폴드 세 가지로 구성되고, 그 구성품 중에서도 임펠러부터 보시면은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따라서 공기가 여기를 유입되게 되면 원주 방향으로 그 공기를 가속화시켜서 속도가 증가되고, 증가된 그 공기 속도를 디퓨저를 통해서 감속시킨 뒤에 압력을 한번 높이죠. 그에 따라서 형성된 압축 공기를 공기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매니폴드를 거치는 이러한 하나의 그 구성품이 원심식 압축기예요. 현대 항공기 엔진의 주요 구성품으로 쓰이진 않고 있죠. 보통은 이런 방식은 왕복 엔진의 슈퍼차저, 과급기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그 사항도 좀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요구 조건 중 틀린 것. 이 문제의 유형도 지난 시간에 똑같이 출제됐었던 문제 유형인데 해당되는 답안은 2번이죠. 방향족 탄화수소가 많게 되면 연소성이 오히려 떨어지죠. 그 이유가 이런 성분이 많게 되면 연소실 내부에서 연소됐을 때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검게 그을려지는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이 돼요. 매우 안 좋은 거죠. 그 현상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연소실 내부가 여력력이 많이 쌓여서 내부 라이너의 균열도 많이 발생이 되고, 관련 구성품으로 가스켓이나 그런 부품들이 있을 때 그런 부품도 부풀리게 만드는 그런 단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매우 안 좋죠. 그 외에도 오레핀족 탄화수소 성분도 있는데, 이 성분은 연료를 이제 저장했을 때 저장 중에 산화됨에 따라 변질될 수가 있어요. 연료가. 그에 따라서 검 이물질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사진과 같이 이런 이물질들이 나타나 있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연료에 매우 좋지 않겠죠. 또한 연소성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터빈 엔진 연료에는 산화 방지제를 첨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강조 표시된 부분과 이 첨가제에 대한 사항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흐름 분할기에서 연료 흐름이 2차 매니폴드로 흐르지 않게 해주는 것, 바로 4번이죠. 포핏 밸브. 그림을 보시면 이런 형상의 디자인이 바로 포핏이에요. 포핏. 그리고 이 포핏과 함께 작동되는 메커니즘의 밸브를 바로 포핏 밸브라 하죠. 여기서 연료 흐름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일정 압력 이상 도달되면 그 압력의 힘으로 이 밸브를 밀어내요. 그에 따라서 이 출구 쪽으로 유료를 형성하죠. 이러한 방식이 바로 포핏 밸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두세요.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에 나타난 크리프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바로 1번이죠. 치수 측정 검사. 터빈 블레이드는 지금 연소실 바로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된 고온의 연소가스를 직접 노출되고, 그리고 터빈 블레이드가 회전하죠. 그에 따라서 원심력과 그 고온의 연소가스에 오랫동안 노출됨에 따라서 길이가 변형될 수가 있어요. 약간씩 늘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바로 크리프라 그래요. 크리프. 따라서 처음 그 블레이드의 길이를 측정해보고 나중에 엔진 가동 후에 재점검을 해볼 때 그 늘어난 길이를 비교를 해봐요.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혹은 그 크리프 현상이 발생이 됐는지. 그에 따라서 길이의 늘어남의 그 유무를 검사를 하는 거죠. 이런 치수 측정 검사를 통해서. 이 문제 유형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프로펠러 방빙계통에 사용되는 플루이드, 방빙액을 말하고 있죠. 항공기는 보통 많이 쓰이는 방빙액이 바로 이소프로필 알코올이죠. 왜냐하면 그 알코올은 가격도 저렴하고 취급도 용이하기 때문에 항공기 방빙계통에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항공기 가스터빈기관 압축기부, 터빈부에 사용되는 주요 베어링, 바로 롤러 베어링과 볼 베어링을 많이 쓰이죠. 베어링은 실제로 엔진 샤프트에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샤프트에 샤프트를 지지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 있고, 그 샤프트는 보통 엔진에 따라서 다 틀린데 대부분은 4개에서 5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베어링은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을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지금 롤러 베어링이 가장 전방에 위치하고 있고, 그 뒤로는 볼 베어링이 고압 압축기 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터빈부 쪽에 또 롤러 베어링이 배치되어 있죠. 이 그림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후기 연소기에서 배기가스 속도를 감소시키고 와류를 형성시켜 불꽃이 꺼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 바로 플레임 홀더죠. 플레임 홀더는 이 부분을 말하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틀어서 애프터버너, 후기 연소기라 불리는데, 그 후기 연소기 구성품 중에서 플레임 홀더는 배기가스 속도를 감소시키고 와류를 형성시켜서 불꽃 꺼짐 현상을 방지해줘요. 왜냐하면 고온의 연소가스가 빠르게 분출되면은 이 부분에서 2차 연소가 이루어지게끔 점화장치도 불꽃을 튀겨주고 연료를 분무시키는데, 빠른 속도로 나아가게 되면 연소가 안정적이지 않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애프터버너가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해바라기 모양의 플레임 홀더를 장착해 주는 거예요. 이 형상에 따라서 와류를 형성시키는 그런 장치. 잘 숙지해 두세요. 터보제트 엔진의 특징으로 옳은 것. 항공기 속도가 빠를수록 효율이 높죠. 낮은 게 아니라 저속에서 효율이 낮고 연료 소비가 많으며 소음이 심하다. 맞는 말이죠. 2번이 해당되죠. 천운속부터 낮은 초음속 범위까지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 천운속부터라기보다는 낮은 초음속 범위부터 그 이상의 초음속 범위까지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죠. 그리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다량의 배기가스를 분사하여 중고도 비행에 적합하다. 다량이 아니라 소량의 배기가스죠. 왜냐하면 터보팬 엔진과 비교했을 때 터보팬 엔진은 1차 공기와 2차 공기에 따라서 다량의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그거와 비교해보면 터보제트 엔진은 소량의 배기가스죠. 터보제트 엔진은 이렇게 압축기, 연소실, 터빈 이 세 가지 주요 구성품으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구성품의 작동에 따라서 기관 출력의 100%를 배기가스 흐름으로, 그 에너지로 제트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반동에 의해서 항공기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라 말씀드렸죠. 또한 초기에 제트기관에 대부분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었고, 현재는 많이 안 쓰이죠. 전투기도 이제 터보제트가 아니라 터보팬을 많이 쓰이고 있죠. 비교적 소량의 배기가스를 초고속으로 분출시킴으로써 추진력을 얻어내고, 비행속도가 빠를수록 추진 효율이 좋기 때문에 특히 초음속 나오죠 여기. 그리고 고고도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나오고, 그리고 아음속에서 연료 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기소음도 매우 크다.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전투기에 장착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운영 중인데 조만간 퇴역 예정이에요. 진작에 퇴역했어야 될 전투기인데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기종들을 무인기로 개조해서 항공작전 수행을 할 때 타격기로 많이 쓰이고 있죠. 이런 항공기들은 거의 7, 80년도 때 주력으로 썼던 전투기이기 때문에 현재 주력으로 쓰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제 너무 노후돼서.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항공기 왕복 엔진의 윤활유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2번이 틀렸죠. 점도가 높은 게 아니라 적당한 점도 또는 낮아야 되죠. 5일 구비 조건도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용 왕복 엔진의 마그네토식 점화계 통해서 마그네토 접지선이 끊어진 경우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접지선이 끊어지면 엔진이 꺼지지 않게 되죠. 그림도 한번 보시면 마그네토 그림인데 지금 이 마그네토에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그라운드,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접지선이 현재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은 계속 내부에서 전류가 순환되고 흐르게 되니까 시동이 꺼지지 않게 돼요. 따라서 일부 전류를 이 접지선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 선 자체가 아예 단선돼 버리면 계속 내부에서 전류가 돌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지 않게 되겠죠.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게 전방에 장착되어 있는 이 프로펠러가 회전하게 되면은 프로펠러 그 회전 구동력에 의해서 마그네토도 같이 돌게 돼요. 계속 돌고 도니까 전류가 계속 순환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환 전류를 일부러 여기다 빼줘야 되는데 여기 자체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접지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시동이 안 꺼지는 게 맞는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엔진 조절 계통, 엔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추력의 증강은 엑셀 페달을 통하여 연료를 제어한다. 틀렸죠? 추력 증강은 페달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처럼 페달 밟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는. 그 조종실에 기장석과 부기장석 사이에 있는 스로틀 레버를 밀고 당김에 따라서 출력 증감을 하죠. 따라서 1번은 해당되지 않죠. 엔진 시동은 엔진 조절 계통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되죠. 엔진 조절 계통에 시동 조절 계통도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기 시동 관련성에 있어서도 그 조절 계통에 들어가요. 엔진 추력 증감과 역추력의 사용을 수동으로 조작하기 위한 계통이다. 맞는 말이죠. 3번은 해당되고 추력 조절 계통과 연료 제어 장치로 나뉘어져 있다. 틀렸죠. 추력 조절 계통과 시동 조절 계통 두 가지로 나뉘죠. 이 계통은. 따라서 일종의 엔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좀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용 왕복 엔진 최대 출력 상태에서 엔진의 물 알코올 혼합 용액을 분사하며 추가 출력이 발생하는 이유. 이 장치가 ADI라 불리는 안티 디토네이션 인젝터 시스템이 있는데 왕복 엔진이 너무 최대 출력 상태에서 뜨겁게 되면 출력이 반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뜨겁게 되면 공기 혼합률이나 밀도가 감소되니까. 그에 따라서 물이나 알코올을 혼합한 그 용액을 분사시킴에 따라 그 실린더의 온도를 낮춰가지고 추가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주죠. 해당되는 답안이 4번이죠. 연료 공기 혼합비가 농후 최대 출력 혼합비로 감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출력을 더욱더 안정화시키는 거죠. 냉각을 시키니까. 항공기 왕복 기간에 사용하는 청색 항공용 가솔린의 등급. 4번이죠. 100LL. 항공용 가솔린은 4에틸납 함유량에 따라서 연료의 등급을 분류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80은 적색, 100은 녹색, 100LL은 청색. 이 중에서도 100LL이 많이 쓰인다 그랬죠? LL은 로우 리드라 해서 납 함유량이 적은 의미이고 작업자에게 덜 유해하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 그랬죠. 이 내용도 잘 숙지해 두세요. 왕복 기관에서 공기 중에 분사된 연료의 증발에 의해 흡기 계통 내에서 발생하는 얼음. 여기에 키워드가 나와 있죠. 증발. 증발은 영어로 evaporation이죠. 따라서 4번이죠. evaporation ice.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왕복 엔진은 비행 중에 이런 에어 인테이크 부분 있죠.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흡입 매니폴드를 지나기 전에 이 가운데 부분에 이러한 기화기 장치가 있어요. 이쪽 부분에. 이 기화기도 한번 보시면은 공기가 이쪽에서 들어오죠. 그런데 빠른 속도로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때 스로틀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공기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은 압력은 낮아지죠. 이쪽이. 근데 상대적으로 연료 탱크 쪽은 압력이 높아요. 그에 따라서 압력이 서로 차압이 생기니까
높은 압력의 연료가 빨려 나가죠. 그런데 그냥 연료가 분사되는 게 아니고 스프레이 방식으로 분무되면서 여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공기와 혼합됨에 따라 혼합가스를 형성하는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은 이쪽 부분이 상당히 열이 많이 뺏겨요. 그런 현상을 증발자멸이라 그래요. 연료 증발에 따라서 열이 뺏기는 그런 현상. 예시로 들어보자면, 우리 손등에 옛날에 어렸을 때 뭐 과학 시간에 손등에 알코올 같은 거를 떨어뜨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이 금방 증발하면서 되게 시원해지죠, 손등 쪽이. 그런 원리죠, 여기도. 혼합가스가 빠르게 지나감에 따라서 이쪽이 시원해지니까 점점 결빙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기화기 쪽 이 공기 통로가 상당히 점점 좁아지죠. 그러면 혼합비 변화가 발생이 돼서 엔진 출력에도 많은 손실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이베포레이션 아이스는. 그리고 이쪽에서 형성된 그 혼합가스는 이렇게 통과돼서 인테이크 매니폴드를 통해 각각의 실린더로 공급해주는 거죠, 혼합가스들을. 그래서 이 이베포레이션 아이스가 어떤 결빙 상태를 나타내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 기본적인 이 기화기에 대한 사항도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모의고사의 발동기 과목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과목인 전자전기 계기 과목에 대해서 문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